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그래도 인생에 큰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였다는 말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결혼이 깨졌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예비 신부도 있을 수 있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치유했으니 들으시는 분들은 재밌게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정식 소개팅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지인이 주최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대화가 잘 통했고 그 뒤로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연애를 처음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척하면 척, 정말 신기하리 많지 잘 맞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인연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자기가 처음이야.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부분도 어딘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맞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죽도 잘 맞고 연애도 순조로웠고 가장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도 저도 홍기가 찬 나이였습니다.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굳이 따지자면 잘 사는 축에 속하기는 했어요. 뭐 대단히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장사를 꽤 오래 하셨는데 그게 나름 잘 됐다고 들었고요. 남자친구도 이름만 대면 아는 학교를 나왔고 또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를 다녔어요. 모든 조건이 중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아니 굳이 따지자면 제 조건이 훨씬 더 좋기는 했습니다. 재산이 일단 저희 집이 더 많았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꽤 되었었거든요. 거기에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엄마도 그랬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남자친구와 비슷했거든요. 부자인 건 저희 부모님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의 그런 점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님의 능력도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어떻게 본인 능력이야. 그건 부모님의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그런 점이 정말 좋아. 라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잘 맞았던 저와 제 남자친구는 2년 정도를 연애했습니다. 당연히 결혼까지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리 같은 일이었어요. 양쪽 집안 다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던 건 물론 당연했고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훈이가 복이 참 많지. 어쩌다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제가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복이 많은 거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누구랑은. 그러다 말을 멈추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냐는 듯 빤히 바라봤고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은지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티가 나고 어색한 그 말돌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뭐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있었나?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나? 뭐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별다른 생각이 드는 일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나이가 몇인데 서로가 첫 연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도 찝찝한 구석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이름을 실수로 자꾸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어요.
민영이는 오늘 나랑 쇼핑을 좀 같이 가자. 민영이요? 민영이가 아니고 은지.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 민영인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친하게 잘 지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이름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 전 여자친구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나 봐? 왜?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전 여자친구의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 당황할 법도 하지 싶으면서도 너무 당황하니까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갑자기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서 그러지. 아니, 어머님이 내 이름을 자꾸 민영이라고 부르시길래 자주 만났나 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엄마한테 조심하라고 할게. 너 기분 나빴겠다. 아니, 뭐 딱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 그냥 궁금했지. 네가 불쾌해할까 봐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니까 그러면 말할게. 전 여자친구가 엄마를 되게 따랐어. 본인이 엄마가 없었거든. 그게 뭐 썩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엄마가 없는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살갑게 잘 대해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성품이 정말로 보는 것처럼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좋은 어르신들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뭐 그런 속편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왜? 뭐 말하자면 긴데 그냥 걔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거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면서도 어느 날 저를 보며 누군가와는 다르다고 했던 그 저기가 한 번에 설명이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헤어지게 된 거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 치고 제가 앞서 찝찝한 구석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남자친구 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제 동서가 될 사람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형과는 사이가 몹시 좋아 보였어요. 보통 나이 차이 적게 나는 형 동생은 많이 싸우면서 큰다고들 하던데 오빠랑 형은 안 그런가 봐?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 에이, 나랑 형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지. 지금은 어른이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잘해주는 거고. 그런 거 치고도 자주 만나는 편 아니야? 내 주변에서 형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봐. 둘이 사이 좋아서 보기 좋아.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동서가 될 남자친구 형의 부인을 몇 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도련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보통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직접적인 질문은 잘 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게다가 웃으며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할 거냐? 하는 약간의 저기가 느껴지는 말투였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련님이 저희한테 소개해 줄 정도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 제 말에 저를 빤히 보면서 자기 혼자 중얼거리듯 되뇌이더군요. 좋은 사람이라 라고 말이죠. 그런 남자친구 형의 부인을 보면서 갸웃했던 것 같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내 저를 관찰할 듯 바라볼 뿐 말이죠. 그리고 몇 번 더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어딘가 신경이 쓰이는 말들을 했어요. 은지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련님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결혼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입니다. 어딘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말만 보면 제가 더 아까우니 이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부터 연애할 때와는 다른 모습의 남자친구를 몇 번 보게 되었거든요. 언제나 다정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라 좋았는데 어느 날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이 집은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해? 아니,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후보에 이것도 둔 것뿐인데. 근데 오빠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여기 가자고 우긴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버럭할 일이야? 큰일도 아닌 일로 욱해서 버럭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요즘 일이 많아 예민하다며 바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그쯤에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왜 결혼을 준비할 때면 남자고 여자고 다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결혼에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던 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 진짜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지. 까다롭기는 더럽게 까다로워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네 성격에 엄청나게 많이 참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말이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참으면서 잘해봐. 어?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참고 있어.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던 날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없는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은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그간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다 진짜 본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했었습니다. 술을 한번 먹여봐. 술 안 먹어. 그래도 먹자고 해서 한번 먹어봐. 술 들어가면 본 모습 나올 거 아니야. 안 먹는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먹여. 안 좋아한다는 것도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의심하는 것처럼 본 모습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술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에게 꼭 한번 술을 먹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불러다 술을 먹여보라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자고 하면 거절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절제하려고 했지만 자꾸 술을 권하는 아버지를 거절할 수 없어 술이 만취가 되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 정말 미안해. 뭐가? 아니, 내가 자기를 버리고. 뭘 버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야, 시끄러. 왜 소리를 질러. 이걸 그냥 확. 남자친구는 그렇게 빽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더군요. 마치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데다가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 자신이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자잘한 이유로 또 헤어지기에는 만나온 세월이나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생각하고 잘 알아보고 결혼을 접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뭐 다 지난 일 후회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한 구석에 밀어두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잘해주시죠? 간간히 이렇게 어딘가 미심쩍은 말을 하는 예비동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찝찝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나 어머님이 뭐 숨기는 거 있으세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아니, 그냥 어딘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야 모르죠. 그 두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해도. 늘 그런 식으로 어딘가 여운이 남게 대답할 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상견례를 하고 예단과 혼수를 주고받으며 결혼 준비는 착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목소리만 듣고 끊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은 한두 번 걸려오고 나면 그 번호를 차단해서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왜인지는 모르게 그 번호를 차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물론 상대방은 그 질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끊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오, 은지 씨 되시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상대방이 저에게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아, 아니에요. 그 상대방은 여자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가 떠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입으로 내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으면 그게 정말이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분의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결혼식 일주일 전쯤일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해결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상태에서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어요. 행복해야 할 신부의 얼굴에 어딘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복해야 할 신부 얼굴이 이게 뭐야? 내 얼굴이 뭐? 너무 어둡잖아. 원래 결혼식 날 신부들 기분이 싱숭생숭하다고들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상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누가 보면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 알겠어. 그 순간 완전히 후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부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결혼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후회가 될 것 같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게에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일찍 그 결혼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도 또 결혼식 당일의 결혼을 취소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결혼식장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기로 한 결혼인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신부 표정이 왜 이래? 그러니까 너 벌써 울어? 친구들도 그렇게 한마디씩 다 할 정도였으니 제가 어지간히 표정이 좋지 않기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누군가 모르는 얼굴이 저에게 쓱 하고 다가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리고 제 지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 그리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먼 친척들까지 다 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내내 말없는 전화를 걸어오다가 일주일 전에 제 이름을 확인했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채고서는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저에게 그런 인사만 전한 채 신부 대기실을 나간 다음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모양이 망가지니 일어나지 말라는 헬퍼와 대체 무슨 일로 그러냐고 팔을 잡는 친구들에게 막혀 이도저도 하지 못한 채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는 평생 처음 본다. 처음 봐. 어머니, 벌써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시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니? 나는 정말로 우리 며느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예뻐 죽겠다. 오늘 온 친척들도 신부 사진 보고 나보고 하나같이 어디서 저런 예쁜 며느리를 봤냐고 하지 않니? 제가 복이 많죠. 그래, 네가 아니, 은지한테 잘해라. 알겠지? 네, 저는 자신 있죠. 순간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그 민이라는 말에 움찔하는 게 느껴졌지만 또다시 그냥 웃으며 넘기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뭔가를 말하려 했던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는 게 느껴졌어요. 예비 동서였습니다. 일단 지금 말고요. 저에게 그렇게 작게 속삭이더군요. 그러면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을 올릴 시간이 다 되었다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리를 떴습니다. 예비 동서인 남자친구 형의 부인은 계속 제 옆에 있었고 말이죠. 저는 그들이 나가고 예비 동서가 저에게 지어준 종이를 가만히 펴봤어요. 그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 그리고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들이 무슨 관계이고 또 이 사진을 저에게 지어준 예비 동서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나도 이렇게 늦게 말하게 돼서 정말 유감이긴 한데 참고 또 참았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내 양심이 허락을 못해요. 게다가 오늘 이분 봤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 속의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 결혼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사라진 그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분이 민영 씨인가요? 네.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예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했지만요. 이 아이는 오빠 아이인가요? 네. 식구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미안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알고서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이렇게 큰일을 말이죠. 이건 그냥 숨긴다고 그냥 넘어가고 숨겨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요. 그녀가 말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영 씨가 고아였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그래도 아이는 가졌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도련님 마음이 변했고요. 그 여자는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남자친구가 원룸을 얻어줬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분노로 몸이 떨려올 지경이더군요. 그러면 저를 만날 때도 이 여자분이 그 집에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쵸. 연애 초반 때까지는요. 시어머니가 은지 씨 이야기 듣자마자 쫓아냈으니까.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요. 어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여자를,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낳고 또 자신의 손주를 낳은 여자를 말입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순식간에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순식간에 증오가 밀려올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도 대한 거지만 저를 사람 하나를 완전히 등신을 만든 거잖아요. 이 민영 씨라는 분은 이 모든 걸 참고만 있는 거예요? 민영 씨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모든 것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냐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이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요. 그분은 밝힐 생각이 없다고 오늘도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온 걸 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식장에 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을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일찍 말 못해줘서 미안해요. 사실 나도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는데 오늘 식장에 온 민영 씨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묻고만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형의 부인으로서도 말하기 쉽지 않기는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잖아요. 자기 남편의 동생의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시어머니나 자기 남편에게도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헬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신부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 올릴 거예요? 남자친구 형의 부인이 놀라서 묻더군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식장으로 향했어요. 이 결혼의 마무리는 제가 지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을 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도망가면 신부에게 탓을 돌릴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았어요. 결혼을 파토낼 때는 나더라도 누구의 잘못으로 이 결혼이 깨지는 건지 명확히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성적이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슬픈 얼굴로 딸을 보내고 있는 저희 부모님과 축하를 해주러 온 수많은 얼굴들, 그 얼굴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딴 집에 시집을 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내내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그 얼굴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영 씨. 제가 작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이름이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올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 더더욱 그 이름을 못 알아듣기는 했을 겁니다. 저희는 주례가 따로 없이 둘이 함께 혼인 서약서를 읽기로 했거든요. 그러려면 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삼 그렇게 식을 올리기로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도우미분이 저와 남편에게 마이크와 서약서를 건네줬어요. 먼저 남편이 혼인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었어요. 이미 다 깨진 신뢰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남자친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약서에는 적히지 않은 멘트였으니 당연히 놀랄만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 쪽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가족, 친인척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하객석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하는 웅성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가만히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주 많이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아직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 등신같이 어벙한 얼굴 말입니다.
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결혼 없겠다는 소리지. 그 순간 아주 잠깐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 딸꾹질을 하면 그 소리도 선명히 들려올 만큼의 정적이었어요. 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래? 남자친구가 놀란 얼굴로 그렇게 되물었고 그 순간 식장의 정적은 깨졌습니다. 지금 저 신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거 몰래카메라인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흥미진진하다며 카메라를 드는 하객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너는 지금 저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식장 어느 한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서 있었어요. 바로 민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친구의 아이의 엄마 말입니다. 제 손끝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한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녀가 식장에 와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전현이 여기는 왜? 라고 말하며 뒷덜미를 잡은 걸 보면 말입니다. 자기야, 은지야, 그게 아니라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네 말? 무슨 말? 너한테 자식이 있다는 말? 식만 안 올렸지 사실혼 관계였던 네 아이까지 낳은 여자가 있다는 말? 나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같이 살고 있었다는 말? 대체 무슨 말? 제가 마이크에 대고 그 말을 끝낸 순간 다시 한번 장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놀랐던 거예요. 사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그런 폭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마는 내용이 충격적이기는 했잖아요. 자기야.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 내가 왜 네 자기니, 어? 오해가 있나 본데 나는 너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정리를 했었어. 오해? 오해 좋아하네. 너 나랑 연애할 때도 저 여자분이랑 같이 살았잖아.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나랑 연애 시작하고 저 여자분 원룸으로 쫓아냈다며. 네 아이도 있는 여자를, 갈 곳도 없는 여자를. 그 말에 식장 모두가 남자친구와 그쪽 집안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쓰레기 같은 짓을 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내쫓아? 와, 은지 조상신이 도왔다. 그래도 오늘이라도 결혼 없는 게 어디야. 저런 집안 사람들이랑 어떻게 엮고. 나도 쓰레기들 많이 보고 겪었는데 이 정도 쓰레기는 처음이다. 아이야.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흠흠하고 헛기침을 하고서는 그대로 식장을 나가버렸고 남자친구의 형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부끄럽기는 많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형의 부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놀란 듯도 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모두가 남자친구의 가족을 향해 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몹시 화가 난 듯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집안 위신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게 몹시 화가 나기는 했는지 말입니다. 어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한테 화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걸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뭐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걸 고상하게 뒤에서 이야기해요?
누구 좋으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뒤에서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방이 잘못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떠들고 다닐 사람들인 거 안 봐도 뻔한데.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덜했다. 감히 우리 애를 상대로 그런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해?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도 그 못할 짓을. 아유, 이 인간들이 정말.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싸울 뻔한 걸 이모가 단상 위에 올라와 말리고 고모가 뒤에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쌍욕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있고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제 결혼식은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한동안 제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 제 결혼식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좋은 구경을 놓쳤다며 너무 안타까워했다고 말입니다. 뭐 그때는 그 사람들도 뭐 그런 소리를 하나 했지만 지나고 보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치유가 되니 그런 마음이 들었고 말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사건이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파토가 나고 그 뒤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진짜 인연이 거기서 그렇게 개 쪽을 줘야 했어?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네. 그러면 내가 그런 짓을 당하고도 조용히 얌전히 물러났어야 한다는 거야? 응? 너도 이렇게 소문나면 시집은 다 간 거 아니냐? 시집을 다 가든 아니든 그건 그쪽들이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진짜 짜증나게. 내가 이래서 똑똑한 년들 싫다고 했잖아. 인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냐? 엄마가 인연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면 그 고아년이랑 계속 살려고 했다는 말이야? 아이씨.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먹지 못한 인간이라는 건 그 여자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날 이후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기 결혼으로 말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너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는 게 너무 열이 받았거든요. 게다가 예단이나 혼수는 못 돌려준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못 돌려줘. 이 결혼은 네가 깬 거 아니냐?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썼던 돈이나 결혼 후에 나가기로 한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 다 내라거나 못 주겠다고 버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찾아와서는 한 번 더 깽판을 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너도 어지간히 독하다. 돈 다 주세요. 그러면 소송 취하할게요.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그걸 악착같이 받아내겠다는 거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네한테는 1원도 쓰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사기 결혼으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본인들도 소송이 걸리고 이 싸움이 길어지면 자신들만 손해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남자친구에게 한 번 더 전화가 와서 그런 애인 줄 몰랐다는 둥, 독하다는 둥 하는 소리를 또 들었지만 말이죠. 새삼 내가 2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참 많이 사랑했고 믿었었는데 말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면 2년이 뭐야? 그 이상도 속일 수 있지. 그래,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그만 생각해. 미련도 갖지 말고. 내가 그놈한테 미련을 갖기는 뭘 가져. 그냥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거지. 그런 인간들은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맞아. 그냥 잊어.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정상적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넘겨야지 말입니다. 물론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게 되고 그 순간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깬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민경이라는 여자분,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고 남자친구의 아이까지 낳았으며 그날 식장까지 왔었던 그분이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날 그런 식으로 폭로한 거 죄송합니다. 그분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끝까지 상처만 받은 거잖아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저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모든 게 다 폭로가 되었고 말이죠.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건 없는데요, 뭐. 잘못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제 그 말에 그냥 조용히 웃기만 하더군요. 그 웃음에서 어딘가 슬픔이 느껴졌던 것도 같습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뭐가 죄송하세요?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리 먼저 이야기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자식이 나쁜 놈이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제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고 보니 걱정되는 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그 인간들이 괴롭히지는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한번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고 간 다음부터는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돈을 주고 갔어요. 앞으로 절대 그 인간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떻게 살든 소식조차 모르고 살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소문이 다 나고 다 까발려졌는데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남자친구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분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앞으로는 남남처럼 지내자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그러기로 했다고 말이죠.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이제 그 인간이랑은 안 살 건데 돈이라도 받자 하는 심정도 있었고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는 물론 5천만 원의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치가 떨리기 싫었지만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잘 알 수 있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말이죠.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절대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뭐 좋은 기억이라고 그걸 언제까지 생각하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놈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자친구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인간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간 거 알았어? 아니, 그랬대?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쑥덕거리니까. 결국 그만두고 다른 곳에 다시 취직했대. 뭐 금방 그 회사도 소문이 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걸러지고 나는 소문은 직접 나는 것보다 덜하니까. 평생 소문을 달고 살겠지. 그거라도 해야지 그 인간은. 제 말에 지인이 씩 웃더니 말을 이어가더군요. 한 가지 더 속 시원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 또 누구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깨졌대? 설마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결혼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야, 너 귀신이다. 어떻게 알았어? 정말이더군요. 오히려 놀란 건 저였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인간들은 바뀌지도 않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한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속이고 말 안 하고 결혼하려다가 다 들켰대. 얼마나 간땡이가 크고 뻔뻔하면 그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그러냐? 그래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모양이네. 세상이 진짜 좁은 게 그 여자친구분들 소개받은 자리에 너 결혼식에 왔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알고 봤더니 건너 제 지인과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그분이 너한테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랬다더라. 그렇게 식장에서 다 알게 폭로해 주신 덕분에 자기는 안 당할 수 있었다고. 본의 아니게 또 한 명의 피해자를 구한 셈이 된 거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하고 다니는 남자친구의 뻔뻔함을 경악스럽다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인간들은 죽기 전까지 절대 변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했다는 걸 들으니 확신이 생기더군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인간들은 고쳐 쓸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으로는 평생을 그렇게 등신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런 인생이요. 저는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뭐 아예 잊었다는 건 아니고, 물론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 분노가 차오르고 울컥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만나면서 말이죠. 한 가지 남은 후유증이 있다면 쉽사리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혹시 이 사람도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겉만 보고 저한테 하는 것만 봐서는 그런 인간이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죠. 사실 저를 이렇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격 같아서는 소송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마 저도 남을 쉽사리 못 믿는 게 당분간은 치유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 큰일을 겪고 단 한 번에 괜찮아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제 곁에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놈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놈과 그 집 식구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계속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계속 해댈 겁니다. 그런 삶이 과연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지켜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짓으로 만든 것들은 금방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절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받게 될 가장 큰 벌이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야기였네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긴 이야기를 언제 다 해드리지? 막막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야기를 끝낼 지금은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할 말이 많았나 봐요. 술술 써내려간 거 보면 말이죠. 재밌게 들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그 인간을 욕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쓰기 시작한 거니까 말이죠. 물론 제 생각도 정리할 겸 해서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았으니 내일은 더 괜찮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인간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부디 그런 날이 일찍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세요. 에어컨 켜진 실내에 오래 있으니 좀 어지럽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 행복도 빌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속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형제랑 자매들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외동딸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는데, 물론 그런 엄마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늘 학교에 다녀오면 일 나간 엄마 덕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일찍 들어오겠다고 노력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청소일이 거의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제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엄마의 얼굴 한 번 못 본 적이 많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느라 힘들었어. 그랬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오늘 일이 많았어.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지? 그럴게. 우리 딸.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는 항상 그런 제게 너무도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절 먹여 살리기 위해 그 고단한 노동을 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마냥 떼쓰고 칭얼거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고 그럴 때도 웬만하면은 형제가 있고 남매 있는 집안의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꼭 결혼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귀다 보면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가끔 연애하면서 유독 더 긴밀한 관계를 지니었던 남자친구들과는 그 남자친구의 형제나 남매까지 함께 껴서 여행도 가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데이트보다 더 기다려질 정도로 말이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남편이 누나 한 명과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세 남매의 둘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시누이들이 시집살림 시킬 거라고 기함하며 결혼을 무르는 것도 불쌍하겠지만 연애할 당시 시누이 둘 다 만나봤는데 그냥 친구처럼 너무 편하고 대화 한마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웃음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5년 정도 사귀었고 시누이들을 만나게 된 건 아마 남편과 연애한 지 2년쯤 되던 해였을 텐데, 그 이후로도 저희 둘이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날에도 심심하면 시누이 둘을 불러서 함께 놀고는 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 성훈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지 안 믿겨. 우리 민정이 이렇게나 이쁘고 똑똑한데 말이야. 그래도 얼른 성훈이랑 결혼해서 한 가족 됐으면 좋겠다. 동생 쪽도 애교 많고 평소에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특히 저는 형님에게 더욱더 정이 많이 갔어요. 제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조금은 낯을 가리는 편인데 제가 어색해할 때마다 형님이 늘 주도해서 분위기를 풀어줬고 평소에 저 생각난다면서 어디 여행 가면 화장품 사다 주시고 옷도 선물해 주시고 그만큼 일상생활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생각해 준다는 티가 많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이거 민정이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언니, 저번에도 선물 받았는데 나도 오늘 준비할 걸 그랬네. 자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잘 써주기만 해줘. 게다가 엄청 어른스러운 성격이라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길 때면 언제나 형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럴 때면 형님은 제 고민을 마치 자신의 고민인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없는 제게 친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친언니가 생길 수 있다면 형님이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형님이 친하게 지낼 때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곤 했어요. 자기야, 근데 나중에 우리 누나 정체 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정체를 안다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우리 누나 당신이 아직 모르는 면이 많아. 아무튼 나와 결혼하면 누나도 자주 보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할까요? 허나 이미 전 그때 형님의 좋은 면만이 보였을 때였어요. 형님은 제가 닮고 싶은 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으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설사 싸우는 일이 있다 한들 금방 풀고 다시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듯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 이런 좋은 시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는 다른 문제잖아요.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오빠 어머님 아버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야 할 텐데.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너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시댁복이 몰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득한지 아무리 사고라고 할지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다는 건 남편 부모님 입장에서 절대 좋게 보기는 힘들 텐데 두 분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칭찬하시면서 민정이도 어릴 적부터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랐다니 아주 대견하네.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품행도 바르고 라며 제게 아버지가 없는 것쯤은 아무런 흠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 그리고 시부모님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와 남편은 3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친정집과 시댁 그리고 저희의 신혼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댁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정아, 사돈어른이 적적해 하시지 않니? 우리는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될까요? 그 계기는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형님도 그렇고 다른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만 빼고는 다들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이 가까우면서도 홀로 계실 저희 엄마가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와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보다도 더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만나는 건 상견례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오시자마자 다시 봐도 민정이가 정말 사돈어른을 꼭 닮았네요. 라며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성격이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엄마를 닮아서였거든요. 엄마도 처음에는 그런 시부모님의 환대가 낯설어 보였지만 막상 함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었던지라 딸인 제 입장에서도 너무 신선했죠. 그리고 먼저 이런 제의를 해준 시어머니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나는 이 동네에 친구도 하나 없는데 마침 사돈어른이 이 근처에 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괜히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앞으로도 적적하고 그러면 아무 때나 놀러와요. 나는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자주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님이랑 시누이도 마치 본인들 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착한데 저 역시 당연히 시댁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나 생신 때 가는 것도 꾸역꾸역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우리 가족을 너무 좋아해. 사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너무도 이상적인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 사이의 관계가 저희 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일, 슬픈 일 있으면 먼저 서로에게 연락해서 축하받고 위로받고 비록 저희의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마 저희 시댁 식구들이나 저희 엄마도 그냥 일반적인 사돈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시부모님이랑 저희 엄마랑 나이도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났고 저희 엄마도 형님이랑 시누이를 대할 때 마치 친딸인 저를 대하는 것처럼 매일 예쁜 선물도 사다 주시고 가끔은 용돈도 주시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형님 말입니다. 결혼하고 가까워져서 보니 막상 그간 몰랐던 점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었는데요. 형님이 알고 보니 미신을 좀 잘 믿으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전에도 형님이 점집을 잘 다니고 사주 철학을 좋아하고 부적 같은 걸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더라고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이 그걸 굉장히 믿은 나머지 문지방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다니셨거든요. 이것도 형님 본인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형님이 다른 식구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어찌나 닥달하시는지. 너 거기 밟았잖아. 얼른 씻고 와. 언니 괜찮아. 우리 언니 또 그런다. 언니 이제 이런 미신은 안 믿을 때 되지 않았어? 그만해. 그만하게? 빨리 씻고 와야 조금이라도 정화된다니까? 너 그 복 나간 발로 돌아다닐 거야? 시험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다른 시누이에게 닥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예외는 없었어요. 제가 문지방을 밟을라 치면 큰 소리로 잠깐! 하시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머님, 형님이 원래 미신을 잘 믿으세요? 그래, 저뿐만이 아니야. 같이 사는 내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저 딴엔 불안하니까 우리가 맞춰주고 살아야지. 뭐 다를 수가 있겠니? 어머님께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심하다는 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형님이 조금 귀여우시구나 라고 생각할 만했는데요. 제가 시댁에 조금씩 발을 끊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죠. 저와 남편이 그날은 시댁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 날이었는데요. 놀다 보니 시간도 이미 지나 있었고 어머님도 자고 가시는 걸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길래 남편과 집에서 가져온 미니 선풍기를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형님의 목소리였고 형님은 아직 잠든 남편의 볼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얘 봐. 숨을 안 쉬는 건가? 민정아, 우리 성훈이 숨 안 쉬는 거니? 누나, 무슨 일이야? 너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어떡해? 죽을 뻔했잖아, 이놈아. 못 살아, 내가. 그러다 형님은 바닥에 앉아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형님의 울음소리에 온 가족이 다 깨어났고 무슨 일이냐며 저희 방으로 모여들었는데 선풍기를 보고 이미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고 있더라고요. 성은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미신이라니까. 아휴, 민정아, 많이 놀랐지? 애가 저걸 믿어서 우리 집엔 선풍기란 선풍기는 다 채워놓았는데 네가 그걸 들고 왔는지 몰랐다. 미안해 여보.
우리 누나가 저걸 아직도 믿어. 미신 아니라니까? 너희 정말 죽을 뻔했다고. 민정이 너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네가 지금 우리 성훈이까지 다 죽일 뻔했잖아. 심지어 형님은 화가 난 나머지 생전 제게 모진 말 한 적이 없으시던 분이 얼굴까지 벌개져서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당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저로선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 후로도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풍기 틀고 자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하는 말들을 하시곤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5번 이상 안부인 사람을 전화해선 그런 소리를 해대니 저도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 했어요. 제가 피곤하다 하니까 남편은 자기도 이미 다 겪은 일이라며 그냥 맞춰주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란 말이야.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형님,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밝혀졌다 하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 영상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라니까?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나 좋으라고 이런 소리라니? 다 너희 죽을까봐 다칠까봐 하는 소리 아니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려 치면 형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 남편 말대로 정말 설득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형님 말이 맞다 치고 들어주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도 그 좋았던 형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형님이 같이 마트에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반갑게 따라갔지만 이제는 혹여나 만나서 선풍기 얘기하고 조심해야 할 미신 얘기 늘어놓을까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형님의 행위는 점점 더 심해져 급기야 제가 형님과 한판 붙은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둘째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생긴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둘이 너무 잘 만나고 있길래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남자친구와 보내는 기념일날 신우이에게 신발을 선물해 줄 겸 신우이 남자친구 것까지 같이 선물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평소 워낙 잘해주기도 했고 생일도 다가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챙긴 거였어요. 역시나 둘째 신우이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와, 내 사이즈랑 딱 맞네. 역시 언니야. 이거 너무 신고 싶었던 신발인데 잘 신을게요. 하지만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둘째 신우이의 얼굴이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발을 안겨주며 얼른 갖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영문을 모르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신발을 들고 있으니 둘째 신우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어요. 이윽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신발을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가와선 묻는 겁니다. 이거 신발 2개네? 성미 너 거랑 남자친구 거 같은데 설마 민정이 네가 선물해 준 거니? 네, 그런데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너 신발 선물하면 인연들 이별한다는 얘기 몰라? 너 이거 우리 성미한테 준 의도가 뭐야? 네? 기가 막혀. 내내 거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우리 성미한테 이거 왜 준 거야? 얘 이번에 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너 몰랐어? 정말 생각이 없는 거니?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작정하고 그 신발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그저 형님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저번 명절 때 내 동생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네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 질투라도 하는 거야 뭐야? 결혼까지 한 애가 왜 이런 걸로 질투를 하는 거니? 난 이해가 안 된다. 내 동생이랑 결혼하기 전엔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참 기가 막혔어. 형님, 죄송한데요. 기막힌 건 지금 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마 아가씨한테 그런 못된 마음으로 신발 선물을 했을까요?
아가씨 생일도 다가오고 남자친구도 사귀었고 하니 겸사겸사 선물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미신을 믿고 그걸 신봉하는 형님이라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시잖아요. 잠깐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리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니들 뭔 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엄마, 글쎄, 엄마 며느리가 우리 성미한테 신발을 선물했어. 어떡하면 좋아. 엄마도 예비 사위 생기겠다고 좋아했잖아. 헤어지게 생겼어. 둘이 갈라서게 생겼다고.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나와 상황을 물으니 시누이는 급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간 형님에게 품었던 남은 잔정마저 똑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외롭게 자라 형님이 주신 정이 그저 따스하고 좋았는데 겨우 미신 따위로 사람을 몰아가니 더 형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 후 저는 형님 번호도 삭제하고 오는 전화며 문자며 받지 않기 위해 차단해버렸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통해 사과니 뭐니 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것도 받기 싫었어요. 이미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한 후였고 더는 형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피만 안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형님을 본 건 관계를 끊은 지 반년 정도 후였기에 저나 형님이나 서로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제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어, 동서.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내 무지로 동서한테 불필요한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날 이후 내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몰라. 늦었지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형님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되뇌이셨죠.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그리 미웠던 사람인데 제게 그간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저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형님과 저 둘 다 술 한 잔 걸치며 그간의 속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저와 형님의 화해를 가장 좋아하셨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형님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하셔선 잘했다고 너그럽게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형님은 그 후로 제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시려 했어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문지방 얘기도 더는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변화에 저도 마음이 많이 풀렸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죠. 그렇게 형님의 노력으로 전보다 더 돈독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저는 아이를 2명 낳았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된 건 제가 40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내일도 시댁에서 모이지? 꼭 애들 데려와라. 내가 손주들 주려고 예쁜 꽃가옷도 하나씩 사놨으니까. 분명 그때도 평소처럼 엄마와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을 뿐인데 평소 시댁에 가기 전 늘 연락을 하던 엄마가 그날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주무시나 보다 싶어서 남편 차를 타고서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서 엄마 몸을 힘껏 흔들었지만 엄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죠. 제 비명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따라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쪽으로 얼굴을 돌릴 여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도 웃는 얼굴로 만나서 헤어졌던 엄마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신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평소 아픈 곳 하나 없던 분이셨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 아무리 제가 그 현실을 부정해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의 준비는커녕 아무런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야 꾸역꾸역 버텼지만 화장도 하고 납골당에 엄마를 모셔놓고 나니 정말 제 인생 자체가 전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대체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왜 더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 이름만 수없이 부르다가 목이 쉴 때까지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소보다 기분이 괜찮아서 밝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의지도 아닌 눈물이 툭툭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장례식장에 남편을 빼고 제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엄마 잃은 일 때문에 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가족 마냥 친하게 지냈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안 오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매처럼 지내던 시누이와 형님도 저희 엄마 장례식을 기점으로 코빼기도 안 보일 뿐더러 저에게 연락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보다도 더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시누이와 형님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나누고 전화를 하고 서로 시간이 되면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하는 일도 많았는데 엄마 돌아가신 지 2주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도 정말 연락이 한 통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연락 안 돼? 그리고 요새 시누이랑 형님은 또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나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랑 잘 지내놓고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다들 이럴 수가 있어? 시댁에서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지낸 게 무슨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으니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조금 더 의지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는데 장례식에 안 온 것도 안 온 거고 최소한 못 올 거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못 간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장례 잘 치렀는지 엄마를 잘 보내드렸는지 그런 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그냥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엄마 짐도 정리하고 집도 처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마음먹고 연락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가량이 더 지났을 때 최소한 형님에게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장례는 잘 치렀어? 근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엄마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던 거면 진즉 형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보내드렸어요. 이제 저도 마음 좀 추스럽고 짐도 다 정리했으니 다시 제 삶 살아야죠. 근데 형님,
왜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단체로 독감에 걸렸어. 독감이요? 미안해. 우리도 몸 추스르고 하느라 연락을 미처 하지 못했어. 미안해.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엄마도 동생도 그렇고 몸이 너무 아팠거든.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체로 독감에 걸렸다니. 거기다 형님의 말투는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어버버거렸고 목소리 넘어 얼른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기색마저 느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형님 한번 뵈러 오랜만에 집 좀 들를게요.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야.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뭘 굳이 나중에 와. 아니에요. 오랜만에 형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저도 바람 쐴 겸 밖에 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오면 안 될까? 평소 형님답지 않게 말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평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했던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듯이 구는 게 처음이었어요.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일단은 형님이 계속해서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서럽더라고요. 왠지 형님이 진짜로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날만 그랬으면 잠깐 의심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이번에야말로 형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형님 이번 주말에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겼더니 정말 3초 만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아직 바쁜 일이 안 끝나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형님이 정말 엄마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까지 저와의 만남을 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래 형님을 알아오면서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대며 제가 오는 걸 말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붙잡고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형님 진짜 너무한다. 저번에도 형님이 내가 놀러 간다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말 바쁘신가 보다 하고서 애써 참아 넘겼거든? 근데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주말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몇 초 만에 오지 말라고 답장이 오는 거 있지? 답장하면서 내 부재중 전화도 봤을 텐데 다시 전화를 거시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형님, 우리 엄마 장례식 이후로 왜 이렇게 나한테 대면대면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여보, 울지 마. 사실은 그게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형님이 이렇게 변한 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나가 한동안 얘기하지 말랬는데 라고 운을 띄우고는 형님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려줬죠.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고 뒤로 넘어갈 이야기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장모님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누나가 임신을 했어. 자기도 알다시피 누나가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시술이며 뭐며 다 받았지만 매번 실패한 전례가 있잖아. 나이도 이미 40이 넘은 노산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마침 그 다음 주에 다 같이 시댁에 또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한테도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대.
근데 때마침 그 시기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만 거야. 당연히 누나는 임신 소식을 기쁘게 알릴 만한 환경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식구들한테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렸고, 혹시나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장례식장에는 못 갈 거라고 하더라고. 옛날 미신 중에 큰일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이 붙어서 와서 재수 온 붓는다는 이야기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 아무래도 그런 미신이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잘 말해달라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아니, 그런 미신이 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도 형님이 미신에 미쳐있던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미신을 믿지 않는 타입이기도 했고, 애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건데, 겨우 미신 하나 때문에 그간 함께 지냈던 정을 다 저버리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장례식을 못 온다고 치더라도 시기 맞춰서 제대로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남편은 누나도 오고 싶었을 거다. 근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야기하면서 워낙 어렵게 얻은 결실이니 이해해달라더군요. 그래, 형님은 이해할게. 그럼 아가씨는? 어머님은? 형님은 그렇다 치고 대체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는 왜 연락이 하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형님도 장례식이 끝난 지금은 왜 저랑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교적 선뜻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했죠. 당신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시부모님이랑 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형님 집에 갈 거야. 내가 진짜 그러기 전에 그냥 당신 입으로 얘기해.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났어도 저랑 제 어머니랑 너무 각별하지 않았냐.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헤어지는 장례식장에서는 귀신도 더 많고 장례식이 끝나도 그 가족한테 귀신이 붙어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까지 절 안 만나야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시부모님이 형님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꿎은 남편 가슴을 퍽퍽 때리면서 우리 엄마가 귀신이야? 우리 엄마가 귀신이냐고.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귀신? 참 정말 말도 안 나온다. 정말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태어난 아이.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하고 저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오열을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야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님까지 동참할 줄은 몰랐죠. 나는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서글퍼서 죽을 것만 같은데 가장 옆에서 편히 대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마침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너 여길...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아가씨. 다 모여 계셨네요. 모여 계시니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귀신인가요? 아이 낳을 때까지 절 보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 이런 말 들은 이상 다신 이 집에 왕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민정아, 우리 말은 그게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게 해명을 하기 위해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신발장에서 설마 거실로 넘어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신발을 벗고 형님 쪽으로 가자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쟤 여기 오지 못하게 해. 쟤 지금 귀신 끌고 들어오잖아. 얼른 나가게 하라고 해. 야, 어딜 와. 꺼지라고 가란 말이야. 엄마, 소금 가져와, 소금. 이 더러운 거사. 형님,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요. 그러나 형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어서 갑자기 부엌으로 헐레벌떡 들어가더니 소금을 가져와 제게 미친 듯이 뿌려대었습니다. 소금이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온갖 군데 들어가는데 상관없이 계속 뿌려대더군요. 고만하라고 남편이 형님을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를 말리기엔 부족했죠. 전 일부러 그 소금을 다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동날 무렵에 일부러 형님에게 다가가 형님을 꽉 안아버렸어요. 형님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그럴수록 전 더 꽉 안아 도망치지 못하겠어요. 나중에 형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할 때야 놔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나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새지 말아봐. 나 멀리 이사 갈 거야. 나 죽어도 당신네 가족들 다신 못 봐.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면서 아니라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믿었기에 사실상 그건 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이사 온 지 한 4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이랑 형님이랑 시누이랑 아무랑도 연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호도 바꿨고 그쪽 가족 번호도 다 차단해놨어요. 남편이 가끔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보라면서 전화 오면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무척 편안합니다. 미신을 믿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평생을 끼고 살았던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믿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